혼란스러운 군중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미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강탈하기 위해 이미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영화 추수감사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시작되고 모든 것은 추수감사절에서 비롯됩니다. 이날 시내 쇼핑몰에서는 할인 행사가 열려 쇼핑객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가게 주인의 딸 제시카가 친구를 데리고 먼저 입장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고 한 남학생이 경적을 울리며 난간을 뒤엎고 미친 듯이 가게로 돌진하는 모습에 경비원 중 한 명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점원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미처 문을 열기도 전에 유리가 깨졌고 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상품을 다투어 파는 사람도 있고 비디오를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시카의 남자친구 바비는 부상당한 스태프를 도우러 갔다가 손을 밟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더 재수없었고 달려오는 쇼핑카트에 산채로 치여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추수감사절 판촉 행사예요. 그야말로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1년 후 이 사건은 유명한 추수감사절 학살 사건이 되었고 그날 밤에 CCTV도 삭제되었습니다. 사장 토마스는 자선을 베풀어 약간의 명성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토마스는 존 카프의 옛집에 광고를 찍으려 했지만 그곳은 파괴되고 벽의 도끼도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바비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비는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로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핸드폰이 울리고 존 카프라는 계정이 그들을 태그했지만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새 남자친구는 그를 쫓아다녔던 라이언으로 경기장의 티켓으로 친구들의 인정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때 제시카는 창밖을 내다보고 이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은 문을 닫았고 웨이트리스는 막 떠나려다가 존 카프 가면을 쓴 남자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먼저 웨이트리스의 머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고 여종업원을 문에 붙이고 이어 날카로운 도끼를 휘두르려 하자 여종업원은 고통을 참으며 공격을 피해 CCTV로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잠금이 풀리지 않자 여종업원은 눈을 들어 범인이 떠난 것 같아 용기를 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차 열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의 전조등이 갑자기 켜져서 웨이트리스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길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그녀의 하반신이 쇼핑몰 간판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제시카 여러든 존 카프가 그들을 또 애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위에 웨이트리스의 반신 사진이 있습니다. 제시카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네이트의 소식을 확인하고 사진을 확대해보니 놀랍게도 식탁에서 각자의 명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식당에서 벽돌 조각만 발견했고 CCTV에는 범인이 나타났지만 겉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 몇 명이 경찰서에 도착했고 보안관이 1년 전 추수감사절 밤에 있었던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보복살인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제시카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바비를 보고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시카는 쇼핑몰에서의 그날 일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꼈고 그는 보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쇼핑몰의 그날 밤 CCTV는 제시카의 계모인 캐서린이 삭제한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시카의 현 남자친구가 와서 한동안 난처했던 현장은 경장이 난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밤에 도망친 경비원은 휴가를 떠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여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가보니 소파 위에 가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들고 침입자의 모습을 찾았지만 갑자기 습격당했습니다. 그 후 범인이 나타나 와이어로 목을 조르고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루에 넣고 막 떠나려는데 한쪽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먼저 먹을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경비원의 머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범인은 사진을 찍어 제시카에게 보냈습니다. 범인은 이를 빈틈없이 했기 때문에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식당에 남은 벽돌 조각으로 그가 공원 근처에 출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제시카는 근처 사무실로 가서 1년 전 CCTV를 찾았고 그중 한 장면이 그의 주의를 끌었는데 그의 남자친구 라이언과 쇼핑몰에서 밟혀 죽은 경비원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제시카와 바비는 경찰서에 와서 쇼핑몰의 고객들을 한 명씩 알아보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경장에게 했고
경장은 주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범인은 또 손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를 들고 현장의 감정을 부추기는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치어리더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옆으로 불러 트램펄린 위에서 춤을 추며 보여줍니다. 하이라이트에 다다르자 한 쌍의 큰 손이 덮쳤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이를 전혀 몰랐고 다음 초 트램펄린 아래에서 갑자기 비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구 경기가 취소되고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제시카는 내심 매우 불안했습니다. 보안관이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시카의 절친인 에반은 남자친구 에반과 함께 반쯤 가다가 갑자기 습격을 당합니다. 제시카는 아바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제시카에게 그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복도를 가로질러 아바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는데 벨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걸어갔을 때 그녀는 의심스러운 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반사된 빛 속에서 범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제시카는 빠르게 반응해 공격을 피한 뒤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범인은 제시카의 시야를 잃었고 제시카가 숨었다는 것을 깨닫고 방을 찾아다니며 마구 휘둘렀습니다. 범인은 제시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범인이 찾아올 것을 보고 가위를 가지러 가던 제시카는 소리를 내 범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형 스프레이를 집어들고 그의 얼굴에 뿌린 후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아직 떠나지 않아서 그녀는 구조되었습니다. 보안관은 그녀에게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었지만 제시카도 유용한 정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바비가 달려와 그를 위로했고 라이언도 현장에 도착해 싸움을 벌이며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제시카는 화가 나서 그들 둘 다 쫓아냈습니다. 제시카의 또 다른 절친인 에블린의 아버지가 달려왔고 그는 이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에블린을 다른 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위험이 곁에 있음을 깨달은 제시카와 친구 윌리엄은 학교의 학교 패권자인 데이비드를 찾아가 그에게서 권총을 찾아냅니다. 한편 낮에 아버지에게 끌려간 에블린은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그의 늙은 아버지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 추수감사절 저녁을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뜻밖에도 범인은 이미 와서 경찰에게 총을 한 방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물건을 치우고 지상 경찰의 시체를 보고 서둘러 딸을 불렀지만 범인은 그를 해결했습니다. 절친은 아직 위층에 있는데 귀를 후비면서 윌리엄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막 전화를 끊으려다가 갑자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은 제시카에게 그녀의 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블린은 귀에 있는 것을 뽑고 이곳을 탈출하려 했지만 범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제시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범인이 이블린을 납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윌리엄은 총을 쏘려고 했지만 보험이 열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범인은 전기톱을 작동시켜 이블린을 밀어올렸고 그 자리에 피가 튀었습니다. 참사가 잇따르자 사람들은 내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범인이 손을 쓸 테니 함정을 만들어 그를 잡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퍼레이드가 시작되려 할 때 경찰은 현장에 샅샅이 그물을 쳤고 제시카와 윌리엄이 꽃차에 오르기 전에 학교 패권자인 데이비드가 갑자기 찾아와 제시카에게 행운의 반지를 주며 그녀를 호신하게 했습니다. 퍼레이드 현장은 시끌벅적했지만 제시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기분이 아니었고 가면을 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갑자기 손을 써서 한 번에 도끼로 한 사람의 머리를 잘라냈고 현장에는 연막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뒤에서 총에 맞았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어릿광대 분장을 하고 섬광탄을 차 안으로 던졌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는 틈을 타 마취총 한 발씩을 건네주었습니다. 제시카의 계모는 깨어나 한쪽에서 살인범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다가 범인이 소스를 들고 온몸을 닦고 토핑을 뿌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범인은 난로를 켜기 위해 달려갔지만 준비가 끝나자 엄마가 보이지 않자 그는 옆에 놓인 포크를 들고 집 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범인이 사람을 찾는 틈을 타 몰래 반대편으로 기어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고 범인은 재빨리 그것을 껐고 그 틈을 타 엄마도 자리를 옮겨 숨었습니다. 그녀는 2층으로 달려가 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쪽에 도구를 들어 나무판을 비틀어 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반쯤 비틀어서 누군가가 냉장고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전의 치어리더였습니다. 범인은 곧 2층을 찾아 사선 발자국을 따라 그 집까지 쫓아갔지만 새엄마가 시각의 사각지대에 숨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떠났고 그녀는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도망쳤지만 문간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엄마는 오븐에 갇혔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참사가 끊이지 않아 민심이 들끓었고 경찰도 다급했습니다. 그때 범인의 신호를 알아채고 공원 일대에 나타났고 생방송도 켰습니다. 경찰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곳이 주차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가 지하 터널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터널에 와서 지하실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는데 중계용 휴대전화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는 눈을 뜨고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다가와 변성기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은 모든 사람을 메스껍게 했고 노부인은 더더욱 직접 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치어리더의 피를 좋은 술로 사용하여 모두에게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을 하나씩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에바의 남자친구 에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생방송을 통해 자신이 오래된 집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한쪽 망치를 들고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범인이 말하는 틈을 타서 제시카는 몰래 시동을 걸었고 학교 패권자인 데이비드는 자신의 반지를 주었고 그녀는 밧줄을 끊고 옆에 있던 윌리엄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제시카가 속박에서 벗어나 범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범인이 도끼를 들고 반격하자 제시카와 윌리엄은 도망칩니다.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가 존 카프의 생가임을 알게 되고 윌리엄은 이를 끊기 위해 범인에게 베어 넘어지고 범인은 도망치는 제시카를 뒤쫓아갑니다. 제시카는 철조망을 넘다가 팔찌가 끼어 가까스로 발목을 벗어났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 바닥에 쓰러진 경장을 보았고 멀리서 창고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경장에 총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소생한 경장이었고 총을 들고 창고로 들어가 바비와 대치했습니다. 몇 발의 총성과 함께 보안관이 나왔는데 그는 바비가 자신이 쏜 총에 맞아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바비의 행방을 광범위하게 찾기 시작했고 제시카의 가족들도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시카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쉬다가 이전의 일에서 회복되었고 경장이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시카는 그의 바지에 찌른 공이 붙어 있었고 제시카가 이전에 쫓겼을 때 범인의 바지에 이 식물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세심한 경장은 이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은 후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 바비는 경장에게 모함을 당했고 경장은 바비를 현기증 나게 한 후 바비에게 흉악범의 옷을 입혀 바비를 자신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비는 일찍 깨어나서 보안관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이렇게 많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추수감사절날 쇼핑카트에 치여 죽은 여자가 그의 아내이고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취제를 집어들고 손을 대려 하자 제시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올렸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는데 바로 바비의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화가 난 경장은 제시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막 그에게 손찌검을 하려는데 알고 보니 바비가 그녀를 구하러 달려왔고 두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고 경장은 바짝 뒤쫓았습니다. Sorry, Jessica! There will be no leftovers! 경장은 미친 듯이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고 바비는 한쪽에 잡동사니를 집어들어 그를 끌어냈고 둘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가기 전 제시카는 열기도 하고 인형에 수소를 채워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지만 경장은 가까스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지붕으로 달려가 제시카에게 손을 대려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가 총으로 막아 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급작스러운 가속으로 경장이 차에서 떨어졌지만 그는 한쪽 철조망을 들어 옆 기둥에 고정시켰습니다. 그가 다그치자 제시카는 급히 산탄총에 총알을 박았지만 총알이 덜컹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운의 팔찌를 총에 쑤셔 넣었지만 경장이 아닌 혹이 있는 인형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제시카는 살아남았고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먼지 한 무더기만 찾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시카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을 뜬 제시카는 열린 옷장을 쳐다보았고 그녀는 다음 초 동안 점검하러 갔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단지 꿈일 뿐입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바탕 쇼핑으로 인한 학살입니다. 할인 행사를 위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에 재현되고 짓밟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서가 항상 최선의 보호이지만 항상 누군가가 질서에 도전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세요.